섬김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손해원실 김성회 보좌관입니다. 예. 왜 이래요? 예. 아마추어 같이. 예, 아마추어. 제가 아마추어라. 예, 죄송합니다. 예. 손해원실 김성회 보좌관입니다. 예. 예. 오늘 저기 그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이 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예, 지나가다가 취객한테 시비 걸었다 한 대 맞았어요. 예. 취객한테 시비를 거는 건 뭡니까? 이 형님 취미가 이래요. 예. 당신 왜 취했냐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다가 예. 쳐맞았습니다. 예. 아니 왜 이게 제 경마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따라서 지금 이가 빠졌어요? 예,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빠지셨어요? 이야. 뺐죠? 예, 빠진 건 아니고요. 예. 그럼 다르네 얘기가. 네. 문 대통령은 빠진 겁니다. 저도 빠진 걸로 그럼. 네, 빠진 걸로. 알겠습니다. 치과에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 수혈 산재 중입니다. 신청해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산재? 이게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갖고 예. 이런 데 생생내는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생생내는 정도로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회 부장님 네. 오늘 저 부상 상태에서 투혼을 발휘해서 방송에 발음이 좀 임하시고 세더라도 계시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너는 어디 한 대 안 맞습니까? 저요? 예,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수민 저 평론가 맞으면 좀 뽕을 뽑죠. 그래요? 뽕을 뽑습니까? 네, 예. 돈을 왕창 벌어가는 이왕에 맞을 거면 그게 써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를 치면 돈이 나가겠구나 해서 안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맞으실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싸움 잘해요? 김용민 씨가 청부업자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은 네. 전화 한 통하면은 벌규에서 20명이 달려옵니다. 예, 그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옥탑방에서 결사항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희 평론가는 싸움 잘해요? 싸움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큰 어른이. 네. 그래요? 어렸을 땐? 뭐 중학교 때는 좀 했습니다. 그래요. 예. 중학교 졸업하고는 거의 안 했어요. 대한민국 학교 족가라고 해. 네. 그 본인의 얘기란 얘기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동감하셨죠. 공감했죠. 예. 그 당시엔 그랬죠. 예. 그 형님이 그 세대 맞지 않습니까? 말죽거리 잔혹사. 그때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같은 시대고 저희 바로 옆 학교. 진짜? 예, 저는 경기를 다녔고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상문고등학교가 네. 실제 모델이고요. 상문고등학교. 예, 제가 네. 좀 떨어져 있는 원천중학교라는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상문을 많이 갔어요. 제 친구들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네. 그 뭐 학교 안에 뭐 유명했죠 여러 가지 뭐. 상문고등학교는 정말 이 대한민국 학교에 네. 아주 전설적인 당시엔 족적을 그랬습니다. 남긴. 예. 두사부일체도 상문고 얘기죠. 그렇죠. 네. 1학년 정원이 60명인데 3학년 되면 70명, 80명.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전학을 다 있는 대로 받아갖고 느렸다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내 건물 안에 뭐 제가 지금 다 그때 들은 뜬 소문이라 사실관계 확인 안 됩니다만 그 설립자 묘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학교 부재 뭐 골프 연습장 등등등등등등등해서 뭐 애들 패는 것도 그렇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동이 싸움 잘하고 유명했고 학교 막 나가기로는 쌍문 유명했고 그래서 저희 때는 좀 과격하게 해서 쌍문 이렇게 많이 쌍문 그랬었습니다. 어제 강남 8학군 고등학교였는데 굉장히 좀 고생하면서 애들이 다녔었죠. 네. 그 형님 경기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어요? 네, 저는 경기 나왔어요. 그러면 노회찬, 그 이종걸, 황교안의 후배네요? 예, 특히 노회찬 의원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네요. 공무원인 셈이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황교안 선배. 근데 저는 이제 뺑뺑이라 그래서 뺑뺑이.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황교안 후배. 뭐 그렇죠. 같은 단골의 대선 아니에요? 저희 그 고등학교에 이렇다 할 선배 하면은 정진석이 있고 정진석보다 더 정진성도 저 대학교 그래요? 선배. 자, 학교 그렇게 학연으로 엮기 시작은 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배 중에 가장 걸출한 이력을 남기신 분은 이규택이라고. 이규택. 네, 아시죠? 대변인 하셨던. 네. 새천년 민주당 나오니까 네. 미친년 민주당이라고. 진짜요? 그건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규택 씨가 얼마나 모냥 빠지는 사람이냐면 1996년에 통합민주당 당시에 통합민주당이었어요. 그 국민회의에 따라가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그 정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바로 신한국당으로 날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형님이 이제 예전에 당대표 선거에 한번 나오셨는데 경쟁 후보로 이재호
전여옥 뭐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네. 그때 KBS 토론은 KBS의 토론 방송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이규택 그 선배님 발언은 정말 정치도 이렇게 웃길 수 있구나. 효시와도 같은 네. 그런 토론이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재호 그 후보가 자꾸 서민 후보 얘기하는데 내가 진정한 서민 후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집이 가난했다 네. 얘기하면서 그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훔치고 달아났는데 그냥 달아난 게 아니라 우리 마루에다 똥을 싸고 나갔다. 그게 가능한가요? 본인은 나름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심금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에서 얘기한 건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웃고 그냥 침을 뒤에 방청객들이 입을 가로막고 웃느라고 숨 넘어가는 얘기네. 숨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정관용 진행자 이분도 어떻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네. 당황했던 수습이 안 되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진석 의원도 같은 고등학교요? 글쎄요. 성동고등학교. 성동고등학교. 그 당시에 정진석 의원이 반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성동고등학교 학생회장 때. 그래요. 근데 그 반미가 뭐냐면 예. 박정희 정권이랑 미국 카터 정권이랑 굉장히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뭐 청와대 무슨 도청 장치가 있었던가 하여튼 네. 그것 때문에 관제 반미 시위를 했어요. 야, 네. 국가 차원에서 반미 시위를 할 아니. 때 이제 그때의 유신 시대의 고등학생이었던 정진석 씨가 학생회장으로서 학도국단 비슷하게 반미 시위를 했던 거죠. 그저 전두환 때 정성모 장관인가 내무부 장관 그냥 뭐 아들이에요. 한국일보 맞아요. 기자다가 네, 네. 나중에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는데 자민련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그 고등학교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굳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는 최근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더 성동고 출신의 판사. 성창경. 예. 성창호 판사가 성창호. 성동고에서 성창경은 저 KBS 공영노조 위원장인데 그 형님은 목사예요. 네. 목사야 심지어. 예. 근데 뭐 저기 성창호도 있었고. 제 집 앞입니다 거기가. 아 그래요? 예. 오. 그 저기 우리 성동고등학교는 주로 이걸로 송재익 형님. 네. 그래도 하일성. 김용민이. 네. 다 이런 사람들. 또 입으로 먹고 사는 그렇지. 사람들. 배우 그 김상경 씨. 뭐 2년 선배인데, 뭐 이런 분들이 다. 요즘은 축구로 애들 밖에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축구만 한다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그 학교가?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이제 91학번 아니에요? 네. 90학번 선배들. 그러니까 이제 89년에 88년에 입학한 맞나? 87년. 87년에 입학한 이 형님들이 이제 89년에 고3 때 이때 이제 큰 그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일진인데 네. 짱인데 고3형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후배하고 싸웠는데 선배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운 거지. 이 고3생들에게 엄청난 분개심을 자아냈어요. 고3 학생들이 이 얻어맞은 이 고3 학생의 감정이입이 된 거야. 왜냐하면 또 저 입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고3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니까 이 열불 난 거지. 그래서 몇 시에 동시에 별관에 있었거든요. 네. 그 선배들이 유리창을 다 깼어요. 유리창을. 87년 6월 항쟁의 영향이었나요? 아니에요. 89년 그때 6월이었는가. 89년이구나. 89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그런 밀란이었죠. 보이는 유리창은 다 깼어요. 깰 유리창이 없으니까 저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도 깼어요. 그런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됐느냐? 유리창 값을 끝내 n분의 1로 다 물어냈어요. 진짜 그래,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n분의 1. n분의 1. 자, 우리 성창호 씨가 아마 나보다 한 학년 위였을 거예요. 뭐 대강 그쯤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신 기억은 없고.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성창호를. 이 이름표에 성씨니까 또 이름도 희귀하잖아요. 성도. 아니야. 야, 내가 지나가다 오지라고. 어깨 한번 부딪히고 이제 엎드려 뻗쳐 당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옥상 위로 따라가거나. 어이 성창호 나중에 판사 될 거지? 족가지 마. 미리 얘기하는데 족가지 마. 이래야 됩니까 제가? 네. 자, 하여튼 뭐
이 성차고의 그런 판결은 다 탈원전 때문입니다. 그런 엄청난 판결, 네. 말도 안 되는 판결은 다 탈원전 때문입니다. 네. 예. 탈원전 근처에 탈모가 참 걱정이 됩니다. 좀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형님 어떻게 좀 무성하시네? 저는 그래 길러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길러서 극복해요? 숱이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정청래형 컷오프 될 때는 그때는 이가 아니라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했었는데 머리가 진짜 저 우수수 빠져갖고 길러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잘 덮어서 머리가 많은 척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멈추는 약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멈추는 약들이 있는데 이제 그 상대가 활력을 잃게 만드는 또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그 고민을 바로 김어준 총수가 했었어요. 김어준 총수가 탈모 고민 안 할 것 같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또 집착이 강하거든. 본인이 직접 연구 개발해서 약국에서 파는 약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방 안 받아도 되는 약을 모아가지고 8만 원어치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탈모 걱정을 안 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기 김호준 형이 나한테 그랬었어요. 저기 탈모 걱정하면 나한테 오라고 8만 원만 내라고 내가 약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 어떻게 만들어요? 빻아가지고 썩나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하우를 비장의 노하우를 개발했다. 예. 그 개발했으면 지금 뭐 저런 거 할 필요 있나요? 그것만 개발해서 팔아도 그냥 돈방석에 앉을 텐데. 글쎄 말이야. 그 뒤로 얼마나 털이 많이 자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눈 주변 빼놓고 다 털이 나가지고 그랬던 길이 납니다. 그래요.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저 오프닝이 좀 길었던 거는 이게 다 탈원전 때문입니다. 네. 탈원전 때문에 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힘들어. 웃고 마세요. 웃고 마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지난주가 4월 2일이었고 4월 9일이 됐습니다. 4.3 재보선 결산 한번 해봐야죠. 여기 예언 다 맞았나? 별로 안 맞았죠. 그러니까 어디가 이기고 진다 그거는 맞았는데 그건 쉬운 거였고 저는 이제 수치까지 불렀는데 틀렸죠. 틀렸습니다. 46대 40이라고. 자, 김수민의 1패. 1패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창원은 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창원은 이긴데 뭐 별 걱정 없다 이렇게 이제 걱정할 선거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통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질 줄 알았는데 그럼 해봐야 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주로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김 빠지게 통영 해보나 마나인데 제가 원사이드로 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알면서도 통영은 좀 뭐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게 평론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당원의 입장에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 변명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어쨌거나 창원 선거는 복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서로 이렇게 뭐 손가락질 하자는 건 아니지만 민심이 진짜 엄중하구나라는 것이 일단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통계를 봤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그 파산율이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선소가 잘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간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다음번 총선도 그렇고 그 다음번 대선 특히 더 그런데 TK는 여전히 민주당으로서는 난공불락의 지역이고 PK에서 뭔가 좀 승부를 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이런 전반적으로 사실 뭐 경기가 안 좋은 건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단군 이래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얘기할 때도 좋아도 나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PK의 경기가 어려운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좀 월등하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표심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요. 이건 정말 민주당 정부가 대우각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PK에서는 여당이나 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사실 심판의 성격으로서 그 상대당에게 표를 주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선택지가 되는구나 여전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적어도 TK 빼놓고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재활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PK 쪽에서는 민주당이나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 있구나. 그러면 자유한국당인 어떤 신호가 가느냐? 아니 자기들이 뭐 사실 탄핵 이후로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점수 딴 게 뭐가 있어? 그냥 계속 그냥 행패 부리면서 될 일 못하게 하고 그렇게 딴죽 걸고 발목 잡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1년 동안 그 짓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선거를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랬군요. 생각해 보니까 네, 하나 이번에 복을 또 건졌겠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죠. 오늘도 오전에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었죠. 김성태도 갔어요. 김성태도. 네, 그런 쇼도 많이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영남 지역에서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거는 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잘 되더라도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이긴 다음에 또 까불다가 2022년 대선에서 또 엿을 먹는 뭐 그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좀 높죠. 내년에도 지고 대선에서도 지는 일은 없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는 잘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선거 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고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민주당이 실망을 하면은 민주당이 약간 옆에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투표 패턴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뺀 것 중에서 나머지 중에 1등을 고르는 그렇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수도권은 자유한국당이 힘들겠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내년에 좀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혹시 민주당을 이제 분할해서 제1야당 대안적 제1야당을 네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당에게 반대표 현 정부 여당 반대표가 목표가 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보다 의석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예. 네. 자유한식당. 자유한식당. 예. 네, 자유한식당은 왜 경기장 안 가셨습니까 이번에? 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FC 경기장 가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야, 일단 내가 안 웃겼는데 네가 그걸 받아서 또 뭘 하려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예. 도와줘. 도와줘도. 도울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일 좋은 방법은 1년 내내 좋은 정치를 통해서 이번 그 산불 그 조기 진압 같은 좋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점수를 따가지고 몰표를 받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네요 한마디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네, 이번에 산불 때문에 전국이 갑자기 반전이 됐어요.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또 까불다가 그나마 조금 성과 얻었던 거를 다시 자기 손으로 뒤엎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죠. 제가 그 속초에 한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년 됐어요. 전 잊지 못합니다. 정말 20년 됐네요. 99년에 제가 이맘때쯤 발령받아가지고 영동극동방송 개국요원으로 이제 속초에 갔어요. 그때 이제 2000년에 봄에 어마어마한 그 바람과 함께 화재난 현장을 봤는데, 야 이건 뭐 진짜 제가 그래서 속초에서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시내 쪽으로 번지고 있다 이 얘기했을 때 이건 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이 더 오셨는지 그 간밤에 또 불이 그 바람이 서서히 멎어서 또 이 정부의 긴급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불을 가라앉히면서 그러면서 사실 위기를 넘겼거든요. 근데 한번 그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너무 잘 된 거예요. 물론 피해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이재민으로서 아직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냥 초대형 산불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 이 정도면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걸 문재인 정부 칭찬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시스템 개선돼서 그런 거지만 결국 놓고 보면 뭐랄까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소방청 독립도 그렇고 국가직화도 그렇고 이렇게 뭐 예산 들이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안전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세월호 때 그렇죠.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 빈부도 없고 네. 남녀노소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여기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한 거죠. 돈을 써야 된다, 안전에. 네. 그것이 여태까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그 이후로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공무원들도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저는 생겼다고 보고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산불 진압을 하는 산림청 특수요원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일당 10만 원에. 네. 특수 진화대. 예, 특수 진화대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또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다 예산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이 세월호의 희생이 국민들의 마음을 바꿨고 그것이 예산과 조직으로 연결돼서 이번 산불을 막았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의미에서 복지도 저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증세와 복지는 저는 같이 가야 되는 패키지라고 보고 부자 증세는 이제 부자 증세라는 거짓말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부자만 세금 때려갖고 전 국민이 다 먹고 삽니까?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예. 모두가 세금을 내고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복지 문제가 나아질 텐데 그것은 여전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산불을 끈 것은 전 결국 국민들이 이만큼의 안전에 돈 쓰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뻘짓은 정말 이건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세월호 이후에 어떤 안전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건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러니까 소방공직 그 중앙직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증세하고 증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판판이 반대를 해왔거든요. 계속 반대해 왔어요. 그게 뭐 정부가 커진 어찌어찌 떠드는데 여튼 민주당이 하니까 반대지 그 외에는 사실 이 소방직을 국가직화로 한다고 해서 소방 공무원들을 자유한국당이 딱히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근데 싫은 거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 잠깐 드리면 이제 제가 안행에서 또 일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심장마비 걸리면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5분 안에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달려가면 살고 1시간 있으면 죽고 이런 거 이거 완전 시간 문제인데 이게 경북이 가장 그 응급 구조요원 도착이 늦습니다. 이거 다른 이유가 하거니와 넓고 몇 군데 없으니까. 근데 그걸 1년에 한두 번 생기는 심장마비 때문에 막 공무원들 뽑을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 안전해요. 서울에 살면 아무나 쓰러져도 구급차가 바로 실어서 바로 병원을 5분 안에 가요. 5분 안에. 근데 경북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로 가면 경북에 더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반대를 하는 게 알고 보면 자유한국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전 뭐 이번 산불까지 경험을 한 바에는 국민들이 이 문제는 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는 자유한국당도 뭐 말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이자라도 좀 함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하면 안 됩니까? 반대로. 네. 소방 공무원 증원하지 말자. 감원하자. 감원하자. 네.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반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은재가 나가지고 그따 얘기를 하고 있어. 사퇴하세요. 너나 감원하세요. 이러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도 더 강화하자. 더 강화하자. 네. 조금이라도 북한 옹호하면 다 집어넣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면 그럼 또 야당 사찰하려고 그런다고. 조금이라도 정보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다 잡아넣자라고 그렇지. 강화를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예산 정책도 그렇지만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인사들 잡아둔 거 그때부터 이미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이라도 저지경인데 저지경인이 여당일 때 세월호 참사 일어났고 아니 속초 고성 할 수 있겠죠. 이양수 의원이 현장에 있었으면 본인이 원내대표한테 얘기했었어야죠. 아니 그러고 갔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아 이거 의원님 빨리 해서 자기만 간 거지. 우리가 현장으로 뛰어가야 될 일임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날 이양수 의원과 식사를 한 사람을 어쩌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양수 의원이 국회 운영위 하다가 밥 먹으러 왔는데 같이 먹다가 그냥 운영위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구 가야겠다 해서 갔대요. 근데 졸라 조용하게 그냥 지만 간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우상호 의원은 그 나경원한테 오케이 받고 갔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양수가 얘기하면서 지금 속초 고성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이걸 나경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경원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아니 여당에서 제대로 좀 설명을 했으면 내가 왜 정의용 안보실장을 붙잡아뒀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상황은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도 이게 심상치 않고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예. 아 그냥 산불이 났는데 어쩌라고 이걸 산불 했는데 NSC 의제에 꼭 가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였을 거예요 머릿속은. 예. 홍영표 원내대표가 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알아들었을까요 과연? 거꾸로 어디서 지금 엄살 부리냐고. 그럼요. 생쇼하고 있냐고. 그래서 뺑기 쓰려고 저기요 그렇죠. 정의용 저 말하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빼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안보실장 가면 불이 꺼지나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안보실장이 청와대 가면은 뭐 와닿는다, 이 대사. 진화가 되냐? 뭐 이런 얘기. 되게 예. 리얼한 대사입니다. 그래요. 나경원 씨는데 너무 뻔한 거짓말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히던데요. 어쩌거나 자기 당 지지자들한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민특위 이게 반문특위다 이 말을 어떻게 믿어줘요? 그게 뭐 주어가 없다 이런 말. 아니 이러면 사실 조선일보가 만약에 여당 의원이 그러면 5일 동안 씹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예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꼼짝도 안 하던데요. 뭐. 나경원 하면 이거 아닙니까? 뭐 화이팅 이거. 어디서 파이팅했죠? 그 원내 대표 연설 끝나고 예. 나경원 막 이제 아수라장 되고 나서 나경원 나오는데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박수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나경원이 화이팅. 예. 김정은 대변인 얘기하고 나왔을 때 화이팅. 그 맛에 사는 거죠 지금. 예. 그 이튿날에 그 누가 김형남? 그 저기 황교안 팬클럽. 팬클럽 회장. 아니 그 양반은 뭐 황교안이 속초에 와가지고 뭐 진화가 됐다 그러는데 진화지도가 아니고 산불을 지도한 겁니다. 산불 이쪽으로 산불 지도는 이거죠. 진화지도는 진화하는 분들 지도하는 건데 산불 지도는 산불을 지도하시는. 제갈공명이에요. 그럼요. 바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동남풍 불기하고. 뭐 산불을 농담할 생각 아닙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산불 지도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대표님 축지법 쓰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딴지일본가 거기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왜 황교안이 가서 오줌 쌌냐? 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불을 껐다고 하니까 오줌이라도 쌌냐 이런 거. 예. 대단한 전도사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김영남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스피커냐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너무 그 사람 하나의 얘기를 키워서 자유한국당 전체를 조롱하는 것은 사실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한국당의 의원이라든지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지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뭐 당적이 화려하더만요. 민주평화당도 있었고, 그래요. 국민의당도 있었고, 국민의당 뭐 해갖고 안철수 대표랑도 사진 찍고 뭐 하다가 뭐 여기저기 왔다가 처음에는 또 민주당이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읽어가면서 에너지를 써야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SNS에 좀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본인 너무 신나갖고 지금 존재감 떴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자꾸 캡처해오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그냥 생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뭐 하여간 황교안 추종자들의 수준이 딱 보여져가지고 그렇게 한마디 한 건데 거기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황교안 전도사 밑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전 그게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의 구도로 보는 것. 그다음에 뭐든지 정치가 일구어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 이거는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대결적 정치, 선악의 정치는 정말 저는 아주 위험한 정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지만 되면 대한민국 좆되는 겁니다. 사실 황나땡이죠. 황교안 나오면 땡큐. 땡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황교안을 내면 돼요. 우리는 황교익을 내면 됩니다. 황교익하고 붙이면 됩니다. 다 해결돼요.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그 누구지 하태경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연대하자, 총선 연대하자. 그러니까 호남에는 민주평화당 내고 뭐 저기 영남에 그 경쟁력 있는 곳에는 자유당 후보 내고 저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또 바른미래당 후보대로 경쟁력이 있는 곳 거기 내자. 그렇게 해서 3개 야당이 뜻을 모으자. 이런 연대 제안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저희가 조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이 조롱받고 있는 것은 박근혜, 최경환 등이 네. 지난번 선거에 공천한 좀 이상한 정치인도 아닌 사람들에 대한 욕이고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저력이 있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 당원들과 그 면면이 지역마다 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저 창원 성산에서 저렇게 바짝 쫓아온 건요. 그 자유한국당의 그 조직 능력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토하고 해먹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보수 진영으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튼튼하게 보이는 정규군이란 말이에요. 정규군. 네네. 그 정규군이 그 대한민국 249개 지역구에 다 자리를 잡고 있고 다만 호남은 좀 약하죠. 호남을 제외하면 그 한 부대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부대가 아닙니다. 근데 네. 거기에 바른미래당이 뭐 누가 나가서 좋으니까 나를 대신 시켜주세요 하면 자유한국당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양보를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네. 전 불가라고 보고요. 민주평화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치겠다. 네. 그건 뭐 호남에서 망할 까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태경 의원이 예. 그 본인의 문을 열은 거예요. 형님 저 해운대 공천만 주시면 자유한국당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어요. 네. 그 지금 그 하태경이 자기 저 해운대 공천 그걸 위해서 내놓은 거지. 백기투항은 백기투항. 전혀 이게 뭐 무슨 가능성이나 뭐나 아니 민주평화당이 다 그 돌대가리입니까? 민주평화당은 끼워 넣게 한 거죠. 거기다가. 끼워 넣기. 예, 그냥 바른미래당만 넣어 놓으면은 이제 반문연대라고 하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반문은 다 모이자 해서 민주평화당하고 실제로 같이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한국당하고만 연대하자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삼색을 갖추어 놓고 그러면 저 정의당 원샷 연대 이런 거 얘기해 놓고 나서 이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랑 연대하겠다는 그럼 거죠. 정의당도 집어넣고 민중당도 집어넣으면 좋겠네. 야, 자유한국당하고 민중당까지. 진보는 빼야지. 하태경이 또 민중당이랑 손을 잡을 순 없죠.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전향한 NL 출신이라서. 아니 근데 저기 뭐야 내가 자유한국당 쪽 인사인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바른미래당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대요. 다 받을 수 있지만 네. 딱 한 명은 안 된다. 하태경. 예, 그럼요. 그래요. 하태경이 지금 똥줄 타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뭐 같이 총선 연대하고 대선 때 뭐 후보 한 명 내자. 야, 이거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정말. 바른미래당이 일부라도 살려면 일부라도 사는 방법은 우리 안철수 대표 뭐 의원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해서 바른미래당의 일부 섹터를 들고 유승민 제끼고 자유한국당으로 투항을 하면 일부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황교안 하나 갖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승리를 거머쥐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가 데리고 유승민은 안 들어갈 거니까 유승민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그나마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자유한국당에 흡수되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안철수를 앞세우고 안철수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건전보수로 키워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일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형님 보시기에 안철수가 자유한국당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들어가죠. 거기 말고는 앞으로 본인 대선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저는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네. 왜? 뭐 본인이 가고 싶어야 가는 건데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죠. 아니 그 솔직히 안철수는 넌 저 김성애 보좌관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면 대선을 포기하는 거죠. 대선을 포기한다? 네.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 없죠. 자유한국당이 절대 시켜주지 않죠. 안철수를. 네. 아니 황교안이 예를 들어서 나자빠진다. 또 뭐 앞으로 보궐선거로 나자빠질 일은 없겠지만 총선 때 뭐 치명타를 입는다. 이럴 경우에는 아니 또 될 만한 후보면은 안철수가 뭡니까? 누구라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지층이 절대 그런 개방적인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가봤자 뭐 들러리나 서겠죠. 선거 때 뭐 선대위원장 이런 거나 할
그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영남 지역의 의존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영남 갖고는 대통령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수도권에서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안철수를 데리고. 근데 안철수가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이제 확장성도 없고 이제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정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정권의 창출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죠. 수도권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고 근데 지금 철저히 TK 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 국회의원만 더하면 그만인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두 가지인데 지난 홍준표 대선 나왔을 때 홍준표 캠프에 있던 절반 정도는 홍준표가 안철수가 문재인의 표를 잠식하면서 홍준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넘었어요. 전 국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캠프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덤빈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22년 대선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기 지지 그룹을 다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경원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워딩이 예전보다 훨씬 세진 것은 안에 있는 전략팀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애국당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존의 지지층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지금 하는 시기라서 말이 과격하고 결사행전이 뭐냐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 거고 총선을 전후해서 뭐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는 중도층으로 이 손을 뻗칠 건데 22년에 벌어질 일이니까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그 중간에 민주당의 실수를 딛고 중도층은 다시 잡아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지금 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22년 대선에서 본인들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카드 중에 하나 안철수를 놓을 수 있다. 되든 안 되는 건 이제 둘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주가. 예. 그렇기 그렇지요. 때문에 본인이 미래의 카드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자유한국당도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뭐 김영삼 총재가 옛날에 했던 얘기대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로도 이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더 오른쪽에 있는 대한애국당 섹터를 먹어야 되는 건데 저희로서는 대한애국당이랑 자유한국당이 붙어준 뭐 그 완전 땡큐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저력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하여튼 뭐 전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중도층 확장 전략을 갖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가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형님하고 나하고는 같은 생각이에요. 몇 살이야? 근데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거는 지난 대선 때 지난 총선 직후부터 대선까지 안철수가 자한당이나 손잡는다 그렇게 다들 노래를 불렀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미 끝났고 안철수가 자한당 간다고 해서 자한당도 좀 더 새끈한 카드를 준비하는 게 낫지 거의 너덜너덜해서 재활용이 힘들어진 안철수를 영입할까. 근데 중도화 확장 전략도 2022년 대선 끝나고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하여튼 어쨌거나 20%의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아본 대선 후보를 저희가 희화하긴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항상 경계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은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네네. 대구 지역 자한당 분위기를 좀 보니까 유승민 돌아오는 거 오케이래요. 자유한국당이. 네, 그래요, 실제 그렇다니까. 근데 문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대구에 출마하지 마. 네. 수도권에 가서 능력을 보여줘. 서울 가라. 네, 우리 자리 넘보지 말고 네 큰 정치인인 거 인정하니까 종로에 출마하든지 해라.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어정쩡한. 네, 저는 요즘에 유승민, 하태경 등등 보고 있으면은 무간지옥 같은. 네, 그런. 근데 저는 영원히 유승민 같은 형이 그 말 듣고 수도권 나갈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조건이 안 되면. 예. 그저 유승민 형이 그 두 명 있었어요. 정두원 의원이. 끝내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네. 유승민하고 심재철. 절대 주변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
밥을 같이 안 먹는 그래요? 정치인. 예. 그 일단 심재철은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네. 근데 유승민은 다들 족같이 본다는 거야. 족같이. 남을. 이 씨발 이 새끼도 어디서 눈 안 깔아? 뭐 거의 그런 마인드 같은. 뭐 그분이 무례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엘리트주의적이죠. 그렇지. 근데 뭐 전형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 워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대구 사나이 캐릭터고요. 보스 기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너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딱 줄 서고 꿇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도 듣긴 했는데 결코 무례한 스타일은 저도 그 사회적 경제위원회 할 때 수차례 뵙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옆에서 지켜봐도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회의 같은 거에도 10분 전에 먼저 와서 앉아서 자리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전형적인 엘리트예요. 모범생. 네네. 예. 뭐 그렇습니다. 모범생은 또 아니에요. 약간 껄렁한 맛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의견을 동의해요. 예. 예. 왜 그 원래 고등학교 때도 좀 그런 성격. 약간 서울대 뭐 서울대 깡패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 공부 잘하는. 회의 시간에 담배 피우고 뭐 그래요? 시간은 이제 예. 실내 금연이라서. 실내 금연이라서. 그런 건 잘 지키는데 본인이 어떤 그 보스 기질 이런 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이제 토론할 때도 보면 이제 본인이 좀 어른 되고 나서는 모범생으로 살려고 한 그 티는 나요. 근데 그 약간 이렇게 조금 건들건들한 게 이회창 씨하고도 좀 비슷하고. 안녕하십니까. 번들번들. 번들번들. 그 장자를 끄집어내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줄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요. 그러면 유승민의 앞으로의 행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끝없는 동요와 진동. 예. 말씀 그렇게 예상합니다. 됐지만 전 망했다고 봅니다. 망했다. 아니 유승민이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생 네.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예, 이쯤에서. 자유한국당 저는 자유한국당 왠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해서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하고 같이 정치하지 뭐. 나도 중도 한번 하지 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손해 보더라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저는 처음부터 유승민이 새누리당 탈당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봐요. 남아 있었어야 돼요. 남아 있어도 돼 유승민은. 이 씨발 그때 저 유승민 보고 나오라고 했던 사람이 김용태, 남경필 아닙니까? 김무성. 그렇지. 근데 김무성이 유승민의 인생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 김무성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씨발 그때 그 인간들은 다 지금 다시 돌아가고. 먼저 나가서 유승민 왜 그 새누리당 있어 빨리 나와. 그래도 나왔더니 지들은 다 돌아가고 유승민은 혼자서 나오지를 말던가 아니면 나온 이상은 민주평화당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보수라는 레토릭 고집하지 말고 중도라는 고리를 새로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채로 계속해서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이제 뭐라 그러지? 하여튼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을 뵈면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제 인상 비평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림, 선비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깃발을 들고 나온 이상은 다시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일은 못 하는 거죠. 미국의 기생들 찾으러 미국 갔죠. 선비 문화라고 하면서 네. 생각해보니까 선비 문화 맞네. 한국에선 선비고 네. 미국 가서는 또 이제 선비들이 기생집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유승민은 다시 숙이고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안철수를 앞세워서 돌아가지 않겠나 간다면.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기보다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 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참 이거 안타까워요. 유승민은 나름대로 보수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인데. 예? 근데 저는 지난 대선 이후로 너무 실망했습니다. 유승민한테. 저도 이제 유승민한테 아까 전에 이제 증세 얘기도 나왔지만 증세라는 게 왜 잘 안 되냐. 예. 누가 하려고 결단을 하면 상대 정파가 꼭 틀어요. 그 반사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증세는 결국에 진보와 보수가 협상 그리고 타협을 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복지 확대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유승민 같은 사람이 보수의 지도자로 있는 게 좋죠. 네. 그래야지 진보 대 보수의 타협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고 유승민이 이제 보수판 정의당을 하겠답시고 대선까지 출마해서 7% 아마 태어나가지고 그 정도 득표율 얻은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7% 얻고 그다음에 오는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보수 기반이 안 탄탄하기 때문에 쪼들리는 건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뭘 했을 때 어느 정도 몇 가지는 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자유한국당이랑 달라.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아니냐 이런 거 해야 된다. 잘했다고.
그리고 유승민이 맨날 박근혜보다 더 열심히 얘기했던 사드 배치 문재인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계속 쪼다 같은 정치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국면에서 당대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처음에 당 합치고 공동대표 하다가 그 이후로 그만두고 지금까지 뭐 당 행사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행보는 좀 뭘 어쩌자는 건지. 그 호남 출신 정치인들하고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인상 비평이 이 당은 내 당이라는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돌아가긴 싫고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그게 보수라는 레토릭을 고집하는 게 통역하면 나 전라도 사람이랑 정치하기 싫은데 대구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 먹는데 이런 거라고 봐요. 결국 지역 문제다. 이념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하긴 뭐 그 합리적인 사람이 뭐 무슨 남북 관계 문제만 나오면은 급 강경으로 돌아서는 거 보면은 그 합리적인 철학의 근거를 그치. 한 것도 아니고요. 뭐 합리적인 저런 스탠스나 이런 것들 다 뭔가 좀 가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기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요. 하여튼 뭐 바른미래당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학규 형은 그만둘 수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겠죠. 그냥 갑니까? 나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을요? 예전에 실언을 그랬죠. 했어. 실언을 어제 어제 실언을 했어요. 이 양반이. 네, 뭐라고? 내가 그만둔다고 뭐 해결될 문제냐. 나는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나는 그걸 철칙으로 여기고 있다. 진심 아니에요? 아직 자기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돌아오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건가요? 그래도 예전에 홍준표가 나라를 지킨 부패한 보스들 그건 뭐요? 그런 말 했었어요. 부패한 보스들요? 예, 나라를 지켜주신 부패한 보스들. 그건 무슨 맥락이에요? 왜 부패? 이거 말이 이제 헛나온 거야. 말이 헛나온 거야. 부패한 보스들. 나라를 지킨 것도 맞고 부패한 것도 맞으니까 사실 홍준표 검사의 머릿속에선 같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부패했지만 나라를 지켰다 이거. 네, 그렇죠. 그게 막 헛말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 김무성 씨도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할 때 2016년 총선 때 유세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거 예언이다 예언 저거. 또 저기 뭐야 이준석 지원 유세하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를 안철수 후보를 밀어달라고. 그래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준석이 진 거 아닌가 말이에요. 말이 시가 됐어요 그때. 자, 근데 말이죠. 저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어제 아주 기가 막힌 멘트를 했습니다. 정의당하고의 그런 교섭단체 싫다고 얘기했고요, 진작에. 민주당은 지금 개혁을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20년, 30년 간다고 한다. 잘못된 것이다.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합니까? 나를 목포에 공천 주세요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죠. 다시 할게요. 제가 총리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총리를 요구하는 겁니까? 겁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건 민주평화당 입장에서입니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총리로 가서 민주평화당하고 민주당이 연립정부 형태를 구성을 해서 하여튼 연정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호남에서 한 3분의 1이라도 좀 건져 주시는 것 이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의당과의 그 합당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정의당이 민주당이랑 가깝기 때문인데요. 정의당을 모욕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로서 여러 가지 스탠스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민주평화당이 다음번 총선에 잘 되려면 민주당이 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남 민심이 다시 들끓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서 민주당 잘 되는 일을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민주평화당 마음속에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망할 거라고 보는데 박지원 의원 정도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목포에서 버텨보려고 하겠지만 뭐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저희가 뭐 손혜원 의원이랑 가서 이제 목포 현지를 다 둘러보겠습니다만 이 토 세력과 기존 정치 세력에 휩싸여서 그냥 그게 몇백억 단위 예산 가져가면 그걸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랑 뭐 해갖고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식의 구태 정치들이 실제로 목포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것이 어쨌든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당인 손혜원 의원이 와서 조금의 일을 했는데도 그 목포 시민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던 거고 저는 그런 식의 컨텐츠를 새롭게 제공하는 정치인이 목포를 다시 차지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박지원은 혼자 승산이 있다고 보고 덤벼는 들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호남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찍을 사람이 잘 없고 일단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그러면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있거나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평화당 현재 있는 의원들 자기들 하는 것도 바쁘거든요. 정동영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을 다음번 총선에 다시 등장시켜서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지킨다.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정의당이 좀 힘들겠지만 그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이대로 가야죠. 전 민주평화당은 여기서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단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이 받아주면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특히나 호남에서 튼튼한 조직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서요. 지금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왜 그 자리를 정동영한테 내줍니까? 예를 들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성주 지금 그 국민연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동영 의원이랑 붙었었던 건데 그럼 거기를 김성주 보고 양보하라고 정동영이 출마를 해서 당선되게 해줘요? 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저는 합당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개별 무소속 입당도 지금 안 받아주고 있는데. 그렇지. 이용호, 손민주. 그래서 박지원 의원 그렇게 말했지만 민주당은 그냥 이대로 봉쇄하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개혁공천하면서 호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을 쳐내려는 움직임에 반대해서 나간 사람들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뭐 민주당이 다 해먹겠다는 의지는 둘째치고라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하는 그것도 지역 감정에 기대서 하는 것은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그래요. 그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나 총리 시켜다오. 그리고 우리 합치자. 그래서 나 목포에서 출마를 할래. 이런 거다. 이렇게 그 의중을 해석하신 거예요. 총리 되면 뭐 출마 안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총리. 뭔가 하여튼 좀 약간 아름다운 그림으로 은퇴하고 싶겠죠. 네. 근데 그 다음 총리 얘기도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어렵다고 보는 거고 나도 어렵다고 봐요. 그는. 그럼 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총리가 만약에 있다면. 김진표 의원도 굉장히 자가 발전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분도 이제 더 출마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를 바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게 유력한가요?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안 되겠죠, 설마. 자, 김진표는 래퍼인데 왜 자꾸 정치 입문 시키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이적이면 몰라도 패닉으로. 예,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의원?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청와대가. 뭐 막 던져보자면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이 총리를? 우상호 의원 지역구도 오래 했고 지금 생물학적 나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튼 정치 구력이 30대부터 시작해서 20년 넘었고 지역구에서도 충분히 했고 뭐 이번에도 입각 얘기가 있다가 안 됐는데 원내대표 시절에도 돌아봐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분이 총리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좀 상대적 연배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됐잖아요. 그럼 총리는 또 상대적으로 또 젊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하는 그림은 저한테는 잘 안 그려지네요. 그래도 확실히 공직사회를 뭐 장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직사회를 장악한다는 게 정부의 개혁 정책이나 이쪽에 따라가도록 장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장악할 건지 예, 말만 그냥 잘 듣고 관료주의로 갈 건지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저는 김진표 의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혀 관심 없고요. 다만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직사회의 뭔가 좀 삐딱함이 서서히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그 주영훈 경호처장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주영훈 경호처장 자기 집 뭐 가사일을
공무원 시켜가지고 했다. 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가사일 했다는 그 A 씨라는 사람은 본인이 부인했고 주영훈 처장도 부인했고 또 청와대 공식 해명도 그렇고 그런데 그 얘기를 조선일보에 알려준 사람들이 경호처 관계자예요. 그렇겠죠. 예. 아닌 이상은 그걸 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씩 뭐가 이렇게 새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각 부처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네. 네. 아니면 뭐 조선일보가 또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땡땡땡 관계자는 그래서 지면서 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땡땡땡 관계자. 청와대를 건드리는데 자기가 자기 발제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뭐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경호처 관계자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그런 신문, 현 정부가 안 되길 바라는 진심으로 안 되길 바라는 이런 신문에다가 그런 정보를 넘긴다? 그게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일보 기자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아니면 조선일보 기자가 뭘 물어보면 답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다른 언론에 비해서 훨씬 영향력이 강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기자가 와서 물어보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결국은 보수 언론이랑 척졌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거기는 그냥 대놓고 어느 신문이냐 그러고 내가 조선일보랑 인터뷰 안 하는 거 모르냐 그러고 그냥 돌아서 나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야. 네. 정청래 의원은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하고 대화 안 해요. 왜요?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언론과 척을 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는 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물어보면 예.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나는 얘기 안 하는데. 찾아오질 않으니까. 아니 전화도 몇 번 했었지 나한테. 아 그래요? 예, 잘못 건 거 아니에요? 김용민 변호사한테 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찾는 전화 저한테 가끔 와요. 그래요? 네. 정치국 출입 기자들한테. 남자 목소리 듣고도 계속 대화가 이어지나요? 안 이어지죠 처음에. 보좌관인 줄 받자마자 알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러고 예. 이제. 예. 그래요. 그것도 뭐 김수민 의원은 그런 전화 안 받겠지. 김수민 의원이 김수민 평론가 알까? 그거는 모를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전화해서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전화번호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전에 저 김용민 변호사가 유호성 씨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그 변호하실 때 그것도 그 국정원의 그런 공작을 파헤치실 때 얼마나 전화가 많이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변호사 김용민이 아니고 막말 김용민입니다. 몇 번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는지 몰라요. 예. 하여간 뭐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예. 민주평화당까지 얘기를 민주평화당. 총리 얘기까지 갔었고. 저는 이제 박지원 씨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자기가 총리 되는 거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창기부터 그랜드 디자이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페이스북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그건 자기 총리 시켜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사나운 말을 해놓고 그게 머릿속에서 나 박영선은 장관도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그래도 박영선은 기왕 바라도 있지. 안 캠프에서 있으면서 박영선 의원이 했던 탈당을 전후해서 박영선 의원이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성인 취급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성인 군자가 아니면 정말 어렵지 않았나. 예. 근데 이제 연합 정치라는 게 또 그런 건데 글쎄 저는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민주평화당이 합당은커녕 연정도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했다. 개혁입법연대 하자고 얘기했고 개혁으로 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들었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총선 직전이 돼서 칠 겁니다 다시.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다. 예, 그렇게 칠 거고. 그리고 그래서 호남에서 그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민주당도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이번 보궐선거 때 작은 선거지만 전주 시의원 선거에서 평화당이 이겼어요. 그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현상이 2008, 9년 이쯤에 경북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이제 도의원, 지방의원 이런 선거를 했는데 물론
둘 다 똑같은 성향이지만 한나라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가 붙는데 무소속 후보가 이기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1, 2년 지나면 경북 지역에서 한나라당 표가 적게 나온다거나 그런 걸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시그널을 민주당에서 잘 못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랜드 플랜은 어떨까요? 그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 들어올 테면 다 들어와라. 네. 들어오게 하고 공천 안 주는 거예요. 또 어때요? 뭐 좋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은 뭐 공천을 줘야겠지만은 근데 어차피 방침을 좀 정하기로는 7월까지 권리당원 모아갖고 그 다음에 경선하기로 한 건데 그 룰에 따를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굳이 그럴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하태경 받으면 우리가 해운대 이기나요? 민주당 그래서 하태경은 영입했다고 치고 하태경을 해운대 공천 줬다 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더 경쟁력 있어지느냐라고 하면 전 우리 당원들의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사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럴 요인이 없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저는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비례에서는 여전히 좀 뭐 노려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비례 한 3번까지가 박 터지겠죠.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의 미래를 이렇게 짚어봤으니까 대략 이제 정기 개편의 그 그림들을 밑바탕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정기 개편 이루어집니까? 저는 이대로 갈 거라고. 이대로 간다. 김수민 평론가. 저는 그나마 열려 있는 거는 바미당하고 민평당 통합. 네, 그 정도. 그러면 당연히 유승민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들은 당을 떠난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바미당하고 바미당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초항은 뭐 그걸 정기 개편이라 한다면 그런 정도 일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뭐 바른미래당하고 뭐 민주평화당이 합친다고 뭐 특별히 뭐 정치 총선 전국에 뭐 변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호남이랑 대구 생각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합쳐도 안 되고 안 합쳐도 안 되고 그냥 안 돼요. 조금 생각은 달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호남표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 그거는 이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토로국민의당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정세가 출렁출렁하고 사실 지난 총선이 박근혜 정권 4년 차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 총선 또 정권 4년 차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이렇게 되풀이되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당은 이제 지지율이 엄청나게 이게 신축성이 강합니다. 네. 쪼그라들 때는 5% 쪼그라들었다가 지난 총선 때는 한 27%가 나왔죠. 그런데 지방선거 때 쪼그라들어서 이게 패턴이 잘못 맞으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민주당 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그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외연 확장은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도로국민의당 된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쳐지는데 안철수는 바른정당 출신들과 함께 자유한국당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재밌잖아요? 글쎄요. 한국 정치에. 근데 어쨌거나 중간지대 중간 정당이 있으면 민주당은 총선이고 대선이고 엄청 유리해지니까 예, 뭐 정치 공학적으로 놓고 보면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대한애국당이 한 10년은 간다고 봅니다. 대한애국당이요. 예. 그래서 박근혜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이제 소멸될 것이다. 나온 뒤에? 예. 그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정작 나왔더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담입니다. 예. 정말 이 전국을 혼란하게 만들고 민주당이 다 먹으려고 하면 대한애국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석방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분열하는 거죠. 대한애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하면 예. 혼돈의 카오스가 뭔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게 자유한국당 되는, 표가 확 갈라져가지고. 그럼 뭐 저는 뭐 정말 잔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이다. 황교안에 대해서 박근혜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후계자라고.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숫자는 이렇게 많죠. 대한민국당 숫자는 적고,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쪽에 스피커를 켜서 목소리를 키우면 표는 자유한국당이 이기는데 말은 대한민국당 쪽의 말이 계속 나오면서 모든 것이 건건이 안에서 부딪히면서 그 뭐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 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지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작년에 보수 쪽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총선 앞두고 박근혜를 풀어준다. 이러면은 완전히 보수는 쪼개진다. 그 얘기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네. 이제 이 맥락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3기쇼 이 정도 충분히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알찬 얘기를 다 채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우리 저 김수미 평론가하고 요즘 제가 누구지 걔? 이동형? 아니야, 이동형이 말고 저 누구 네. 이름을 까먹었네. 누구요? 그 있잖아, 그 남녀 두 사람. 오창석. 오창석. 박지? 오창석 박지. 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잠시. 예. 그 둘하고 같이 또 그 손학규 씨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할 만하네요. 당 이름을. 예, 그래요. 아마 그래서 조만간 저는 SBS 러브 FM 김용민 라이브 많이 들어달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손혜원 의원님 정말 내년에 불출마하시는 거예요? 네. 뭐 하시게? 뭐 국회의원보다 훨씬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더 재밌는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뭐. 국무총리? 네.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한국 정치의 변화무쌍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요. 오창석 박지 이름 내가 까먹었네. 네.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습니까? 예. 자, 프로그램 제목 말씀 안 하셨어요. 뭐였지? 그 프로그램이 측면 지원. 측면 지원. 네. 측면 지원. 측면 승부. 측면 승부. 뭐야? 측면 승부. 이름도 몰라. 예, 다 까먹었습니다. 네, 예, 이동형 씨가 YTN에서 하는 예. 뉴스 정면 승부를 이제 패러디한 거죠. 측면 승부. 예, 오늘 저녁 7시 이거 방송은 나가는구나. 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인데 오늘 7시 오늘 화요일 저녁 7시 10분에 손혜원 의원이 그 정면 승부에 출연해서 그래요? 예, 뭐 이 보훈처 관련돼서 아버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상들을 좀 뭐 그래요. 말씀하실 겁니다. 관심 예. 있으신 분들 좀 뭐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지도 않은 저 우리 저 김용민 라이브도 좀 나와주시면 안 되나? 청하지도 않고 갑자기 얘기한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거절한 사람처럼. 저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요즘. 네. 자, 여러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요. 저기 하여튼 뭐 유튜브로도 이따 또 방송이 될 거예요. 네.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뒤에는 또 제가 여의도 가서 방송할 때 네네. 여러분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애 보좌관님,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